미분양이 쌓이고 앞으로 분양 물량도 적지 않을 것으로 아는데 향후 분양가 조정의 조짐이 보이나요? 저는 이 표현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올라갈 땐 상승인데 왜 떨어질 땐 조정이야? 분양가 하락이죠. 분양가 하락의 조짐은 이미 보였다. 이미 보였는데 지금 그게 사라진 이유가요, 둔촌주공 살리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다. 그때 보였어요 이미. 그래서 그때 막 칸타빌, 스위팰리스 여기서 이미 첫 번째 할인 분양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정부 매입까지 나왔었고, 그런 상황인데 이게 뭐 줍줍에서 완판 났다. 왜? 요거 때문에. 그래서 살리기 위한 정책들이 뭐가 있었어요? 실수요, 실거주, 요건 폐지, 요거는 아직 계류 중이죠. 그 다음에 근데 이게 굉장히 핵심이에요. 전세 놓으면 못 들어가니까 전세를 쉽게 놓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매 제한 폐지. 세 번째, 중도금 대출 상한 폐지. 네 번째, 그 줍줍, 그 무순위 지역 폐지 등등등등 엄청 풀어줬어요. 플러스 여기에 특례 보금자리론 해줬죠. 특례 보금자리론의 핵심은 뭐다? 자, 요즘에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죠. 특례 보금자리론보다 지금 주3대 금리가 더 낮다, 카뱅 이런 데 가봐라, 3%대도 나왔다. 물론 그 3% 받는 요건은 굉장히 힘들죠. 그냥 최저가 3%죠. 모든 요건을 다 만족하는 짱짱맨이야말로 3%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건 힘들지만, 특례 보금자리론보다 낮은 대출이 나왔다 라고 하는데도 왜 특례 보금자리론이 핵심이냐? 특례 보금자리론은 DSR을 피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집값이요 엄청 높아요. 그래서 자, 연봉을 제가 직접 만든 건데 양식으로 해서 봤을 때 소득 5천 정도라고 해봅시다. 집값이 10억이에요. 그래서 주담대 절반을 받는다. 금리는 지금 한 5% 정도 잡고, 그러면은 소득 5천이면은 DSR이 60%가 넘어가요. LTV대로 받으면. 그러니까 이런 거에 걸리는 거예요. 저것도 40년, 50년 만기 막 이렇게 했을 때, 30년 만기 이렇게 했을 때 나오는 거고. 그런 것처럼 돈이 없다. 그래서 지금 뭐 이 약발이요, 이제 13대책 뭐 그 다음에 무순위 청약 완화, 그 다음에 특례 보금자리론, 이 약발이 어디에 집중됐냐? 둔촌주공에 집중이 됐죠. 그래서 둔촌주공이 혜택을 받고, 여기 이제 영등포 이런 데들이 플러스로 곁다리로 조금 콩콩을 먹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둔촌주공이 굉장히 비싸죠. 저기는 못 받더라도 저기보다 조금 더 낮은 가격의 분양은 받을 수 있던 사람들이 다시 뜬다는 말에 저기로 몰려갔어요. 사실은 청약부터가 폭망이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수요가 많이 없는데 그 수요를 대부분 싹 빨아갔어요. 분양시장이 진짜 지금이야 잠깐 잘 되지만 특례 보금자리는 곧 끝나요. 이미 절반 가까이 소진했는데, 절반 넘었을걸요? 2월 기준으로 44%니까 3월이면 거의 한 60% 이상은 썼을 것 같은데, 그럼 몇 달 못 가요. 그리고 핵심적으로 지금 공시지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양가를 보시면요, 절반 이상이 택지비고 이 중에 일부가 건축비고 가산비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얘가 떨어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건축비가 올라가는데요. 자, 이것도 자료를 한번 봅시다. 다 보여드렸던 자료지만 통틀어서 설명을 하는 거니까. 자, 건설사 원가 구조에 대한 분석인데, 보시면은 22년 매출 원가율은 1.2%포인트 이상 상승할 것. 그러면서 이야기 보시면은 매출 원가의 재료비 노출도는 30% 내외이고, 다 연구 결과예요. 자재 매입 단가에 비해서 매입량이 중요하다. 자재비 걱정 그렇게 심하지 않다. 그래서 자재 매입량이 2021년이랑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매출 원가율은 최대 1.2%포인트 상승한다. 분양가가 많이 오를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매출 원가율이 저거니까. GS, 대우 뭐 이거 두 개의 매출 원가 구조 보면은 나오는데, 재료비 비중 23.8%, 26.8%. 그러니까 재료비 비중이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건물을 지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중에서 23억 8천이 재료비 비중이라는 거죠. 근데 얘가 막 5% 오른다고 해서 분양가를 한 5% 올려라, 인건비도 오르니까 한 10% 올려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한 5% 올라봤자 4분의 1 수준이니까 1.25%포인트 밖에 안 오른다, 전체 매출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급격하게 분양가를 올려줄 이유가 없어요. 정부가 지금 건설사 편이니까 올려준 거지. 그렇잖아요.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올려줬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저희가
계속 하는 이야기가 뭐냐? 원가를 까라고. 그냥 원가를 까세요.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원가는 안 까고 분양가가 계속 올라간다고 엄풀만 하고 있죠. 진짜로 엄풀이 아니라 정말 힘들다면 원가를 까야 돼요. 건설사가 지금 900곳이 망하고 있는데 뭔 소리냐? 건설사도 힘든 거 맞다. 그 망하는 900곳들 중에서 대형 건설이 있어요? 대부분이 하청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잔뜩 뻥튀기 시켜가지고 지들이 일단 처먹고 하청 해가지고 한 위에서 한 두세 차례 먹고 밑에 하청만 죽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하청이 죽어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실하게 짓는 거예요. 몇 개 볼까요? 야, 천장인 인분 수도요 콘서트. 이거 대박이죠. 이런 식으로 지어요. 좀 쩔지 않아요? 좀 쩔지 않아요 저거? 레드 제플린 노래가 있죠. 스테어웨이 투 헤븐이라고. 저기서 물틀다가 천국으로 가는 계단을 밟게 되는 거죠. 진짜 돌아다니면 저런 것들이 보여요. 합성 아니에요 저거. 얼마 전에 이런 것들은 보셨죠? 내력벽 아니고 근데 철근 휘어졌고 구조가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 광주에 무너진 것도 그렇고 얼마 전에 막 여기저기 막 또 터지고 있잖아요. 저번에 단지 하나 또 질문 주신 게 있었는데 서울 센트럴다이 찾아볼까요? 부실 아파트 이런 거 찾아보면은 넘쳐난다 진짜. 막 부실 공사들 엄청 많이 나오죠. 누수, 물바다 굉장히 많아요. 왜 그렇게 대충 지어지느냐? 여기서 빼먹고 저기서 빼먹고 위에서 다 빼먹으니까 밑에서는 빡빡한 일정에 빡빡한 가격으로 해야 되는데 지들도 뭐 남겨먹는 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거기다가 시멘트 업체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 다음에 원자재 그대로 하자니 너무 비싸니까 조금 더 막 싼 데 찾아가지고 하죠? 재료 아끼죠? 그러니까 지금 개판이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런데 원가는 공개를 안 하는 이유요? 그래도 불구하고 분양가 비중 높으니까. 지금도 그래요. 건설사들 손해본다고 그랬는데 분양이 70%가 되면은 돈이 손해가 아니래요. 그 말뜻은 뭐예요? 나머지 30%는 이득이다. 예를 들어서 100% 중에서 70%가 분양이 됐을 때 이게 딱 그 손실분기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수익률이? 즉 여기서 이렇게 된다면 수익률이 42.8%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원가를 못 가는 거지. 그러면은 봤을 때 원가를 못 가서 저렇게 분양가가 비싸다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면 142.8% 가격으로 파는 거다. 만드는데 100%가 든다면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랬을 때 얘가 분양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100세대를 분양을 하는데 100세대를 분양해서 142.8%의 수익률을 내야 되는데 얘가 50세대밖에 분양이 안 돼요. 그럼 나머지 50세대는 팔아야 되는 거고 지금 나는 이 50세대 팔아서 낸 거는 71.4%. 내가 투자한 돈에 비해서 30%가량 덜 받은 거죠. 그러면 빚도 계속 갚아야 되죠. 엄청나게 힘들죠. 그러니까 이 50세대를 분양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절반만 받고 분양을 하더라도 수익이 나죠. 그러니까 할인 분양이 나오는 거예요. 손해가 안 나서가 아니라 손해가 나면서 막 눈물을 머금고 할인 분양이 아니라요. 엄밀하게 말하면은 손실을 어느 정도 안 내면서 할인 분양하는 거예요. 자, 원희룡 장관 저번에 칸타빌 수유 팰리스 사줬을 때 원희룡 장관이 왜 뭐라고 그랬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까 뭐라고 한 거죠. 과거에 MB 때는 할인 분양한 가격으로 안 사줘요. 원가 흡사한 가격으로 사줬지. 그런 식으로 사줬어요. 망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원가에 흡사한 가격으로 팔고 싶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할인해가지고 팔겠죠. 그런데 이번에 막 정부에서 사주고 규제 다 풀어줘서 청약 경쟁률 늘려주고 그러니까 잠시 주춤했을 뿐이지 이번에 그 13대책 나오기 전에 작년 말만 보더라도 할인 분양 천지였죠. 그러면 분양가가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여기에 이번에 분양가가 떨어지라고 공시지가까지 하락시켰습니다. 분양가의 핵심은 택지비죠. 택지비가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택지비가 떨어지고 있는데 분양가가 어떻게 올라가죠? 더 떨어져야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분양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과거 글로벌 금융이 터졌을 때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할인 분양 넘쳐났지. 이런 것들이 과거를 겪으신 분들은 안다. 겪으신 분들은 아는데 이번에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가졌을 때가 거의 뭐 13년, 14년쯤 돼가지고 내가 봤던 그 시간 동안은 부동산이 계속 올라가기만 했다. 부동산이 떨어지는 걸 상상을 못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실 뿐이지. 그러니까 기다리세요. 분양가도 떨어집니다. 노무현 정부 때요. 미분양이 늘어난 다음에 집값이 떨어졌다고 문재인 정부 때도 미분양이 안 늘어나니까 집값이 안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미분양보다 집값이 먼저 떨어지고 미분양이 늘어났죠. 차이가 뭐다? 그때는 분양가가 집값보다 더 비쌌었다.
그런데 그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요것만 보시더라도 분양가 안 떨어진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